안녕하세요. 교육 철학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학과 김규태라고 합니다. 제 세부 전공은 교육, 행정, 정책, 경제, 이런 분야지만요. 제가 학부 때부터 교육학을 공부를 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 관련된 특히 철학 이론책들을 주로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현대 교육의 이해라는 과목을 팀티칭을 하면서 교육 철학과 또 교육 사회학 또 교육 행정 이 세 시간을 제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계속 강의를 들으면 알겠지만 교육 철학이라는 게 어떤 사물을 보고 또 사물의 어떤 개념을 정의하고 또 어떠한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들은 교육 철학 자체가 어떤 학문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뭐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의 이론, 그 다음에 서양과 동양과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이론을 다루려고 하는지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교육 철학에서 우리가 이 철학을 활용해서 학교 현장이나 교사들이나 학생에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또한 교육의 현실을 어떠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또 그 현상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통찰과 함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응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교육 철학적인 그런 이론보다는 교육학에서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철학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 철학이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물론 철학 자체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러한 철학적인 그러한 이론과 원리와 이러한 내재적인 어떤 가치성들을 실제적인 장면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보고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교육 철학이란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그래서 학문과 학문이 경계로 있죠. 어떤 교과목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영어,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이 과목에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요즘들은 융합시대, 통합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과 간의 경계를 품으면서 어떻게 그 교과 간의 통합을 이루어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수업에 연결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또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응용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 있어서 핵심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교육 철학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교육의 목적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내재적인 목적, 외재적인 목적. 또 교육 철학자 두이와 피터트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이와 피터스가 교육학에 있어서 현대 교육학에 있어서 어떤 쌍벽을 이루면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교육의 사조와 교육 현대 지금 최근의 교육의 어떤 동향을 설명하는데 주요 이론들로서 또 학자들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학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아까 전에 어떤 철학에 있어서는 가치론, 무엇이 바람직하고 가치로운 것인가를 규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학문이 가치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학에 있어서 교육 실천에 있어서 과연 가치로운 것, 윤리성은 무엇인지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육자의 역할과 자질, 교육자가 누구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자들이 지금의 교사로서의 적절한 자질이냐,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예를 들면 교사론을 다루는 또 교육사회학자, 행정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래요. 이거는 철학의 관점이라면 오늘 지금 현상이 이렇다. 지금의 어떤 학교 교육의 흐름이 이런데, 이런 관점에서 교육자는 누구여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기능들을 발휘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규명하는 게 교육 철학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전공을 하든 어떠한 관심이 있든 우리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에 대한 부분,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 교육 평가에 대한 부분, 현장의 이해에 대한 부분,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 또 뭐냐면 지금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인재가 필요한지 인재상을 제시하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교육 철학을 여러분들은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점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강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필기도구를 드시고 또 프린트한 내용의 형광펜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과 교육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육과학, 보통 과학이라는 거와 철학이라는 게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과학은 어떤 현상과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태를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실제를 기술하고 설명하여 교육 현상의 법칙을 찾지만, 교육 철학은 어떤 교육의 목적이나 가치를 구명하고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내재적인 목적이 뭐고 궁극적인 원리가 뭐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탐구하는 게 교육 철학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육과학은 교육에 관한 사실을 결정하고 증명하는데, 어떤 사실이 정말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증명하는데 관심을 갖는 반면에, 철학은 어떠한 사실에서 해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여 교육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것들이 야기되고 그렇지 않은지, 어떤 것들이 지금 모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해석하고 비판하는 활동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석적인 이제 철학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의 기능은 분석적인 기능, 평가적인 기능, 그 다음에 사변적인 기능, 종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석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적인 기능은 언어나 논리를 통해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교육이론, 교육적 사고, 그 다음에 교육 실천에 사용되는 개념, 수록, 명제들의 애매성을 제외하고 또 모호성을 감소시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논리적 모순을 가려내거나, 그 다음에 그 한 개념이나 한 부분에 대해 갖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의 어떤 연관성, 또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이게 분석적인 기능인데요. 다른 얘기로 하면 비트겐슈타인이 이 세상은 언어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고 언어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 모든 것들은 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말과 어떠한 그러한 언어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사용하는 뭐 말이나 언어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들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뭐 어떤 표현이 어떤 중의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다. 어떤 상황 맥락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럴 때는 이 개념을 쓴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 밤, 밤. 저녁을 의미하는 밤인지 먹는 밤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상황 맥락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을 또 그 뜻을 명료하는 그런 분석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고요. 평가적 기능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합리적인지 또 가치로운지 정의로운지 또 어떤 면에서 공정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가늠하고 판단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나 주장이나 명제나 원리나 기준이나 증거에 의해서 평가적인 어떤 기준이나 증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을 판단하면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느냐 그 기준이 명료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이나 증거에 의해서 어떠한 사물의 적절성을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판단하거나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지금의 가치 측면에서 판단하는 기능을 평가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변적인 기능이에요. 어떤 새로운 재현이나 아이디어나 또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변적 기능인데 어떤 교육이론이나 실천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향이나 가치를 재현하기 위한 사고과정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다 사변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 기능은 교육을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 기능인데요. 어떤 전체 속에 부분과 부분의 연계되어 있고 또 통합되어 있는 관점에서 A라는 그러한 하나의 부분이 전체 속에 어떠한 지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종합적 기능입니다. 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나 실천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해하는 기능을 갖다가 종합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의 목적은 외재적인 목적과 내재적인 목적으로 나눠집니다. 자, 보면 외재적인 목적은 교육의 본질이 아닌 바깥에 존재하는 활동의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교육 행위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적응한다거나 유지하는 것. 예를 들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그러한 그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나 보수를 얻기 위해 대학 졸업을 목적으로 삼는 것, 직업교육이나 취업준비 교육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잡고 취업하고 보수를 많이 얻으려고 어떤 어떤 경력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외재적인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재적인 목적은 교육 그 자체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배우는 자체가 즐겁고 배우다 보니 뭔가를 많이 알게 되고 배우다 보니 뭐냐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향상되어서 정말 계속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재적인 목적입니다. 교육을 통해 자기나 사회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삶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내재적인 목적이죠. 교육 그 자체이죠. 교육을 하게 되면 뭔가를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뭐냐면 즐겁게 되고 알게 되니까 뭐 다양한 사고 관점이 형성되어서 정말 그 문화 시민으로서 양성되는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내재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철학 존 두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철학자 존 두이. 자, 존 두이는요, 미국의 철학자면서 이제 심리학자, 교육자이고요. 심지어는 트루만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지만 떨어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학교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진보주의를 이끌었고요.
자유주의를 지지하면서 굉장히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자율성 이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오래 살았죠? 약 94세 정도에 죽었네요. 예, 주요 저서는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 금융, 그다음 How to Think 있습니다. 자, 교육 철학자 존 두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존 두이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교육 철학자였습니다. 이런 실용주의 교육 철학의 경험 세계를 교육과 연결하여 어떤 변화성, 연속성, 상호작용의 원리를 교육의 원리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변화성을 봅시다. 학생의 경험, 학습자의 이러한 성장과 발달은 경험의 재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험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험하면 어떤 A라는 경험에 B라는 경험 또 관련된 B-라는 경험에 있어서 이 경험은 계속 확장되겠죠. 그리고 재구성됩니다. 새로운 사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실이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구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구성은 뭐냐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 환경에서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떠한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 이런 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은 재구성된다는 거. 또 자, 그러면 연속성이 앞에 있는 경험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앞에 있는 경험에 뭔가를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뒤에 있는 경험을 통해하고 재구성되는 꼭 피아제의 어떤 동화와 조절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원리는 유기체와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졸속되고 발달되고 경험은 계속해서 재구성해서 성장해 나간다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다음 이 교육철학자 두이는 교육의 목적을 뭘로 삼았냐면 세계와 아까 지금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서 성장은 지속돼 나간다. 그런데 이 성장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뭐냐면 학습자가 끊임없는 인콰이어리 어떤 탐구활동을 통해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하는 탐구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탐구하는 활동은 뭐냐면 문제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해결식의 사고방식 어떻게 아까 처음에 그래서 How to Think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과정을 검증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제하고 환경 속에 계속 생활에 적응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탐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또 교육은 뭐냐? 교사 중심의 단순한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수업보다는 어떤 직접 학생들이 행함으로써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문제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행함으로써 배움과 문제 해결식의 사고방법과 프로젝트 학습을 강조. 여러분들 요즘에 뭐 프로젝트 기반 학습, 뭐 학습자 중심 학습 다 존두이의 어떤 기반에서 나온 겁니다. 학생들의 자신들의 삶과 직업을 위해 적응하고 또한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자기주도적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중심 교육을 강조했고 이게 지식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다 이게 1910년대에 작성했던 책과 사상에서 비롯된 것 때문에 지금 약 100년에 걸쳐서 학교 교육에 존 두이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터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이 피터스는 영국의 철학자고 심리학자고 교육 철학자인데요. 존 두이가 미국 사람이라면 피터스는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이고 영미 간의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상들을 제공하는데요. 이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 교양이 뭐냐, 또 교육의 목적이 뭐다, 또 교육으로의 입문이 어떤 것이란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도 2011년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저서는 윤리학과 교육, 그다음에 교육의 철학,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피터스는 윤리학과 교육이란 저서를 통해 교육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은 뭐냐면 가치 있는 목적을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온당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이거를 하는 것, 전달하는, 정말 어떻게 이게 도덕적이고 온당한 방식으로 전달했냐, 이 기준을 세 가지로 삼았어요. 규범적인 증거, 인지적 증거, 과정적 증거를 충족해야 할 때 교육의 개념이 성립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규범적 증거는 교육의 목적 자체,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다른 활동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생계수단으로서 낚시하는 것, 이거는 생계수단인가 이건 외재적 목적이죠. 그냥 낚시 그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그거를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증거예요. 규범적 증거의 내용이 되는 거죠. 학습자가 알거나 이해하는 그런 지적 안목이나 전체를 사물로 보는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으면 교육이라고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축 훈련과 또 대비되는 걸로 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훈련하는 것과 학교에서 체육으로서 축구를 즐기는 것, 자, 이런 거예요. 바로 체육으로서 즐기면서 축구를 이해하고 또 축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어떤 체육이라는 그런 본질을 이해하는 것처럼 학습자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자가 알고 이해하면서 지적인 안목이 커지고 통합적인 시각을 가져서 새롭게 규명하고 새로운 걸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교육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다음에 과정적 증거는 뭐냐? 규범적 증거의 방법에 해당되는데, 전달 과정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자발적 흥미와 관심을 추구하고 장기적 추구를 하면 교육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줬거나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러한 실험적인 또 조작적인 그러한 변화를 이 사람은 교육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또 어떤 걸 주입한다거나 세뇌한다거나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증거, 인지적 증거, 과정적 증거 이런 것들이 충족해야 교육으로 봤다. 다음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들 얘기해서 교양 있는 사람 또는 교육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학제적 관점,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적인 관점에서 사고하고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스킬에 한정되는 기보다는 학제적 관점과 다양한 안목으로 자신의 일과 학습에 대해 폭넓고 깊게 사고하고 탐구하는 사람이다. 내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정신상태, 지적, 어떤 탕월성 도야 같은 내재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가치 있는 것을 통달하고 인지적 안목에서 바라보는 그런 정신상태를 성취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 새로운 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보다 다양한 사람.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학습에 다른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다양하게 새롭게 보고 또 새로운 것들에 적용 가능해서 자꾸 이렇게 무엇인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바로 이런 교육받은 사람이 오늘날 지금 얘기했던 핵심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핵심 역량이 뭡니까? 어떠한 특정한 일에 또 어떠한 학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거기에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 또 의사소통, 대인관계, 또 전체적인 통합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피터스가 얘기하는 교육받은 사람이 별로 핵심 역량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대학에 한번 그 인재상을 한번 봐보세요. 바로 계명대학교가 주관 인재의 어떤 상과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이 교육받은 사람을 추구하는 겁니다. 학제적 관점에서 정말 사고하고 탐구하고 정말 그 교양과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바라보면서 창의적인 또 세상을 다양하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핵심 역량 또는 우리 계명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터스가 얘기했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교육 실천에서 윤리성입니다. 자, 교사는 어떤 외부 압력이나 법규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도덕적인 그런 가치와 또 교육적인 어떤 신념에 따라서 어떤 윤리적으로 또 교육을 온당하게 어떤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와 학생 간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어떤 감화를 주고 또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표로서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하지만 교사들이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 지식과 반대에 따라 교육 실천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문제나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허병기라는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 실천 과정에서 한번 일어난 오류는 그 이후의 학습, 이유가 아니고 이후, after, 잘못 오탈이에요. 오탈자, 이후 학습과 생애에 학습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들어봐요. 또 굉장히 너 멍청해. 또 너가 뭐 하면 뭐가 제대로 되겠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아주 상처되는 한마디 이 말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또 친한 친구에게도 한마디 또 그런데 이 선생님이 수업 과정에 뭔가 질타를 했다거나 창피를 줬다거나 아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들이 하나의 내면적이고 정신적 측면에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오류는 아주 장기간에 가게 되고 원상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걸 교육적인 오류로 봤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오류를 남기고 또 어떤 면에서 윤리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미쳤을 때 사람에게 큰 영향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교육 철학을 한번 학습의 이론에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학습 이론이라면 크게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로 나눕니다. 객관주의 또 구성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 1시간 내내 강의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학습을 교사 중심으로 교과 내용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사가 어떠한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학습자 내부의 인지나 학습자들의 어떤 사고 속에는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이나 지식이 안에 없는 거죠. 어디에 있냐면 교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 외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미 사전에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또 어떤 내용이 구성이 되어서 어떤 전달하려고 하는 체계적 계획 속에 이미 갖춰져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수업을 갖다가 또 교수학습을 갖다가 객관주의 교수학습이라 하고요. 반대로요.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사고와 인지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스스로 자기들로 지식을 습득하고 이전의 지식의 어떤 동화나 조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스키마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또 변화되는
또 재구성되는, 아까 전에 존두에서 얘기했던 그런 경험의 재구성, 또 변화의 어떤 과정을 겪느냐가 바로 구성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자기의 지식을 자기 내부 속에서 계속해서 재구성해 나가느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지식을 전수받아가지고 공부하느냐, 이거에 따라 갖고 객관주의, 주관주의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보시면 객관주의는 한 자시 수업을 통해 보편화된 교과 지식을 보편화된 방식으로, 체계화된 방식으로, 시스템화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업 여러분들 지도안을 짜게 되면 이건 다 뭐냐면 객관주의 방법이에요. 사전에 어떻게, 언제 뭘 가르치고 어떤 전략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사가 적절한 방식으로 또 어떤 흥미를 제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수업 내용을 전달하거나 또 학생들의 인지적인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인지적인 활동에 알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내용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얼마만큼 학습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것을 객관주의는 강조하자면, 구성주의는 뭐겠어요? 하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황 맥락에 따라 지식을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토의 토론, 아이디어를 어떤 발산하고 또 새롭게 하면 다른데 적용해 보기도 하고, 협력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되고, 자, 자신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것.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바로 피터스 얘기, 존 두이 얘기가 바로 그런 기준에 봤을 때 객관주의는 어떻습니까? 또 구성주의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존 두이와 그다음에 피터스의 관점에서 구성할 때 학습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구성주의에 많이 가깝죠?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어떠한 교육적인 철학적인 관점, 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 원리를 어떤 것들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학습에 적용하는 또 학습을 제공하는 또 학습의 내용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네. 두 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지식 자원에는 어때요? 개인의 경험이나 사고의 특성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학생 개인의 경험이나 사고나 인지적인 구조나 또 자기 어떤 학습의 어떤 경향이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교사가 체계적으로 구성한 또 구성했고 또 외부에서 이미 설계하고 또 체계적으로 마련해 갖고 학생에게 제공할 지식을 얘기하죠. 반면에 구성주의는 어떻습니까? 교사가 가르쳐준 지식을 학생 스스로 경험과 사고에 비춰서 검토하고 이해될 때까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여러 가지 행하면서 그것들을 자기 지식으로 만들고 자기의 이전의 지식과 동화와 조절 과정에서 계속해서 재구성해 나가는 이거를 보는 거죠. 학습자는 어떻습니까? 수동적인 존재였죠. 바깥에 있는 지식을 수용하는 또 전달된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기억하는 그런 존재로 봤는데 구성주의는 능동적으로 자기주도적 지식을 탐구하고 구성해 나가는 자율적, 주체적인 책임망을 갖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은 뭐예요? 추상적이고 보편적 지식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사전 설계된, 표준화된 방법으로 구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 반면에 구성주의는 미리 짜여지기보다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학습자의 상황과 지금 준비도에 따라서 어떤 학습자들이 흥미롭고 필요하고 요구하는 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주제를 더해서 그런 상대적인 그러한 학습자에 알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하는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보는 거죠. 교사는 어떤 겁니다. 교사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로 여겨지면서 정답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존재로 객관주의는 보는 반면에 구성주의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기 맥락과 학습 맥락과 상황과 그런 것들 속에서 지식을 재구성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행함으로써 배우고 또 조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고 안내해주고 촉진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철학적에 있어서 뭐 인식론에 있어서 어떤 뭐 실증주의로 보느냐 뭐 주관주의로 보느냐 해석하기나 이런 뭐 어려운 얘기 안 했어요. 간단하게 하면 존 두이와 그다음에 피터스 관점에서 봤을 때 학습이론은 바로 구성주의 관점에서 이들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떤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바를 사전에 이렇게 교수 목으로 또 교육의 내용에 어떤 트랙을 결정하는 거지요. 어떤,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과정을 설계하는 도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이제 교육과정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육과정을 배우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크게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관점으로 교과 중심,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경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교과 중심은 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이에요. 교사가 체계적으로 학생이 뭘 배워야 되고 언제 배워야 되고 또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배운 것이 효과적인지를 미리 설계하고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칠 건지를 이렇게 설계하는 게 바로 그리고 하는지 교육 과정인데 교육과 중심은 뭐냐면 교수자가 교과를 중심으로 각 내용의 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교과 중심 구성.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국어, 영어, 사회, 그다음에 물리, 화학 이렇게 각 교과로 나누어서 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그거를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인데요. 교과는 뭐냐? 문화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교과 지식을 추출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이게 설계된 이게 제공되는 어떤 하나의 문화재로 봐요. 그다음 수업 및 평가는 어떠냐? 이거를 강의를 하고 설명하고 또 잘 암송하고 이해해서 설명 잘하고 이런 것들이 또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의 주된 수업의 부분이고요. 평가는 어떻게 하냐? 교과 주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냐? 이해했냐? 이러다 보니 뭐냐면 학생들의 흥미나 필요나 자기 주도성은 저가 되겠죠. 계속해서 교사들의 일방적인 또 지식과 지시적인 또 어떠한 수업의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 습득했냐를 관점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문인생 교육과정은 뭐냐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학문에 내재된 아이디어, 개념, 원리, 그 다음에 어떤 개념과의 어떤 관계를 가리키면 그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상황이나 다양한 어떤 그 현상이나 이것들을 적용하고 분석하고 또 새로운 어떤 장면에 어떤 적용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개별적인 사실이나 지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것도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사태에 어떤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요. 교과는 뭐냐면 어떤 동일한 교과, 하여튼 수학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더하기 뺄셈을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 되면 미적분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학년에 올라갈수록 점차 확대되는 교과 내용으로 구성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로 교과의 아이디어와 지식의 구조를 가리키고 그거를 토대하고 계속해서 탐구하고 발견해보고 계속해서 하면서 이런 어떤 학문 속에 내재된 그러한 원리나 이것들을
여러 가지 응용해보고 적용해보는 이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뭐냐면 이것들을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것들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뭐냐면 학생들은 그런 원리를 통해서 어떤 지적인 희열을 갖고 내적 동기를 갖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탐구나 관찰을 통해서 지식을 발견하고 또 평가해보고 응용해보는, 물론 자기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도와주긴 하겠지만, 탐구학생 하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사전 설계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학문의 구조를 배우고 그거를 토대로 하고 적용해보는 완전 학습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주로 교수자가 어떤 일방적인 어떤 지시적인 그런 학문의 구조를 제시하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갖고 이렇게 어떤 것을 응용해 보니까 스스로 발견해. 물론 여기에 내재적인 어떤 자기주도적인 측면이 있지만 교수자 중심에 가깝다. 이런 측면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 중심은 다른 얘기를 하면 봅시다. 그냥 도식으로 할 수 있지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존 듀이,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뭐냐면 피터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구성은 학생들 생활과 문제와 필요를 반영해서 구성해야 된다. 교과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의 문제 해결의 사고를 또 생활 적응에 위한 그런 생활, 필요, 이런 것들이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육의 내용으로 우선시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수업은 뭐냐면 실천을 통한 학습, 반성적인 사고와 성찰. 반성적 사고가 바로 그 성찰하는 사고, 이게 존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견학해보고 관찰해보고 조사하고 토론해보고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프로젝트 문제 해결 측의 수행평가를 얘기했어요. 바로 여기 경험 중심에 있어서 오늘날의 학습자 중심의 수업, 과정 중심의 평가, 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존 듀이의 어떤 사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이요. 개인의 전인적인 성장과 실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개발이나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한 거죠. 아까쯤 얘기했던 피터스와 같은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동료학습과 과정 위주로 해서 협력하고 인간성을 어떤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퍼즐 때도 코치 역할을 해야 되고 과정을 위주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중심과 인간 중심은 굉장히 피터스와 그다음에 존 듀이와 많이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주면서 그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판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학생평가에 대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학생평가에는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있어요. 상대평가는 개인차를 면별해서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그런 평가고요. 절대평가는 학습 목표에 도달했냐, 어떤 자격의 어떤 기준에 도달해서 자격이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느냐, 아니면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그 다음에 비교 집단 내 어떤 상대적인 기준에서 순위가 어떠냐, 아니면 사전에서 뗀 준거를 수행했냐, 이런 것들이죠. 결과령은 어떤 배치나 선발 시험에 있어서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어떤 자격, 60점 이상이면 이거는 자격에 해당된다. 자격증을 줄만하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봤었을 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봤었을 때 피터스와 듀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평가에 가까운 게 어떻게 보면 피터스와 어떤 듀이 관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에 대한 평가의 응용에서 성장 창조 평가, 노력 창조 평가를 봐야 됩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 얼마나 성장하였느냐 관심하는 평가 방법이 성장 창조 평가인데요. 개인의 초기 능력 수준에 비추어 얼마만큼 능력의 향상을 보였는지를 평가하는 게 성장 창조 평가입니다. 노력 창조 평가는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냐, 노력했느냐를 배우는 평가인데요. 개인의 자, 다음부터 볼 그림이나 메모들은 제가 교직 과목이나 교육학 우리 교육학과에서 수업한 내용들을 이렇게 간혹 제가 이렇게 글로 혹은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제공한 내용들을 그냥 쓸 거예요. 그래서 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또 이하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내용에는 제시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그 교육 철학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참고로 듣는 내용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의 내용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은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하의 내용들은 좀 마음 편하게 들으면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또 이 부분들을 한번 응용해 볼 수 있는 추천하기라는 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라는 관점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면 제가 이제 교사 리더십과 학급 경영, 또 교육과 경제, 또 교직 수업에서는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 또 여러분들 그 교양 과목으로는 두 과목을 제가 가르치거든요. 평생교육 경영학, 그 다음에 평생 학습을 위한 창업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런 교양 과목을 제가 개설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어느 부분인지 쓸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할 겁니다. 자, 교육 철학이를 쓸 때 현재 교육에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의 어떤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그런 방향성에 맞는 그러한 인재상과 함께 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이렇게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교육의 어떤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지원 활동들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해 또 통찰해보고 또 분석해보고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교육 철학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받은 시대는 아니었죠. 여러분 세대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그런 동향이 어떻다는 것들을 만약 교육 철학자가 통찰한다면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를 꾸려가면서 지금 학교 교육이나 교육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떤 미래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유용한 교육이고 또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사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성격과 내용과 또 방법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교육과정에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00 개정 교육과정. 자, 그렇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구성한다고 가정해봐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또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는 건지 또 이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적인 목표나 어떤 능력 함량을 위해 어떠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건지 또 그러한 능력에 해당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능력이나 여러분들 그
인재상을 양성하기 위한 수업은 무엇이 적합한지, 또 수업의 어, 방법들은 어떠해야 하는 건지, 그런 수업의 방법과 교육 목표에 맞는 평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가르치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전처럼 낱개의 교과를 각각 가르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교과들을 융복합적으로 구성해서 통합적 교육과로 구성해서 가르쳐야 되는 건지, 또 앞으로의 미래사회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주되게 요즘에 예측이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새 4산업혁명의 사회로 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의 어떤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기존의 내용을 교체해서 가르쳐야 되는 건지, 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미래 사회에 이제 진출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어떠한 진로와 꿈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또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또 학교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학교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통찰하고 또 현상을 분석해서 종합하고 또 이것들을 비판해야, 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런 일들이 교육철학자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왕 소개한 김에 최근 학교 교육의 동향은 이 8가지 측면으로 이해가, 여러분들 지금 동향이 이렇습니다. 주로 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학교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떤 수업이 적절한 거냐? 이렇게 제시했을 때 지금 이전 같은 교사 위주의 강의식 위주의 이런 수업보다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강조해야 된다.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은 옆에 있는 요, 요, 영어처럼 learning by doing with others, 어디서 나왔어요? 예, 참여 중심,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래서 어떤 역량을 길러내고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세상을 보는 안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능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성,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서 참여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자는, 여러분들 피터스와 누구? 존 두이 관점에서 보면 바로 참여 중심 수업, 학습자 중심 수업, 또 이 역량 관리, 이런 측면들이 하나의 이러한 교육 철학자들의 어떤 관점들이 접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교사 리더십과 여러분들 학급 경영이라는 시간에 다 충분하게 다룰 것이고, 또 여러분 다른 교직 또 학과 전공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참여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습해보고 여러 가지 견학해보고 체험해보고 하는 활동인데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앞서에 배겼던 상대평가를 해갖고 지표평가를 볼까요? 그래갖고 성적 나누어서 얼마만큼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A, 그렇게 맞으면 D,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런 과정이나 어떤 참여적인 내용들을 양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갖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정 중심 수행평가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역량이 강조가 되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 관점에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통찰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들을 응용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창조적 인간을
양성하는 게 관점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낱개로 많은 것들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다양한 지식들을 한 군데 꾸려와서 새롭게 재구성해보고 그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교육은 통합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방향입니다. 자, 철학의 측면에서도 자, 어때요? 교과의 내용들을 낱개로 그렇게 가르친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사실들을 뭐냐 지식의 구조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종합해보고 그러면서 세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넓게 보고 또 다양하게 또 새롭게 규명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적인 어떤 교육의 내용들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는데 뭐 특정한 교과의 A 지식만 갖고 프로젝트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뭐 기후의 변화다 그러면 뭐 지구과학 내역도 갖고 와야 되고 또 어떤 지구에서 지리적인 사고도 갖고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교과 내용이 용도적으로 활용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고 앞으로는 4차 산업에서 더더구나 더 정교화된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정보들을 활용해서 특히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의 삶들이 그와 접목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스스로 코딩해서 자기의 어떤 삶 속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제작도 해볼 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정보 중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찾아오고 자기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디지털 교육이 강조가 돼야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는 다변화에 너무나 많이 변할 거 아니겠어요? 디지털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직업들이 있을 텐데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기의 어떤 꿈을 찾아가면 진로 교육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체험해 본다거나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전문인들을 들어본다거나 그러면서 자기가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또 어떤 선택해 보고 중립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측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자에게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전엔 열심히 외우고 공부만 잘하면 됐다 했지만 이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학습자가 갖고 있는 학습적인 문제나 어떤 상황들을 잘 이해해주고 또 동기가 저하되면 동기를 끌어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서 학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이런 측면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는데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 사회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 모여서 하나의 팀 지칭을 통해 갖고 하나의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문제 중심 학습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각각의 교과에서 자기만 책임지면 됐었지만 이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함께 모여서 많이 토의해보고 대화해보고 또 성찰해보고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배움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교육 철학을 하게 되면 지금의 현상의 주요 양상들은 어떻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여러 양상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들이 보완되어야 되고 또 지금의 어떤 제거되거나 새롭게 들어올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학교 교육을 전체적으로 전략과 또 여러 가지 방법과 이런 것들을 강구할 수 있는 안목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하나의 철학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봐보세요. 역량중심 교육과 융합교육의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 하나를 여러분은 선택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교직 과목에서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이렇게 제시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 복수 전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복수 전공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하나 선택하시오. 그리고
핵심 역량을 선택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갖고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한번 설계해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그러한 수업을 여러분이 진행했다 하면 수업의 목표부터 해갖고 평가의 내용까지 달라야 되겠죠. 또 한 방면에서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가리킨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수업의 모델들이 또 내용들이 평가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죠. 영어 교과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한번 길러보도록 나는 역량을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목표를 설정하실까요? 주요 지명이나 건물을 소개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징된 건물을 검색해보고 또 요약해보고 하고 PPT를 만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조별로 이렇게 한 개를 선택해서 프리젠트 하도록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예를 들면 TGV 학습을 하라는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을 하라는 등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평가는 이제 각각 조별로 어떻게 했는지 잘했는지 상호평가를 하든지 어떤 과정의 평가를 하든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다음번에 혹시 저를 만나게 제 수업을 듣게 되면 그때 충분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쯤에 역량 있는 사람에 대해서 피터스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역량 있는 사람이 누구냐? 피터스에 교육받은 사람이거든요. 핵심 역량. 아까 지금 6가지 얘기를 했었죠.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등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체 역량. 이런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피터스 관점은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피터스는 특정한 지식이나 스킬에 한정된 그런 안목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닌 어떤 거요? 학제적 관점과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합적인 사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외재적인 목표는 내재적인 목적을 추구해요.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자기가 스스로 정하고 또 일을 준비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살고 이런 것들이 다 역량 아닙니까? 또 융합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재구성해서 변화시키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삶에 있어서 문제 해결해보고 적용해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역량 있는 사람인데 이런 핵심 역량의 본질은 바로 피터스의 교육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들이 바로 교육 철학을 적용하는 그런 측면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융화 및 통합 교육에 있었어요. 자, 핵심 역량 신장이란 적절한 교육과정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워드 방식, 백워드 방식. 이거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포워드 방식은 목표를 선정하고 내용, 방법, 평가를 하는 거면 백워드는 평가 수행 기준과 목표를 고려하면서 거기에 알맞는 내용과 방법을 선정해 계획해가는 이것이 백워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유형들을 나눠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교육과정을 무엇로 보느냐? 또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의 코스로서 제공하는 것이 어떤 게 적절하냐? 어떤 시대적인 요구와 시대적인 여러 가지 미래 변화를 고려했을 때, 교과 중심이어야 된다. 경험 중심이어야 된다. 학문 중심이어야 된다. 인간 중심이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규정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를 재구성할 비판적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교육과정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교육 철학의 힘이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7세 된 학생들이
지금 미래 사회에 사는 데 있어서 얘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지금 주로 지식이나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그것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가공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게 뭔가를 사고를 통해 갖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고려를 한다면 이거 관련된 하나의 교육과정이 이제는 낚기 교사는 필요 없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주도적으로 learning by doing 해 나가면서 핵심적인 어떤 지식의 구조들을 탐구하고 실험해보고 그것들을 토대로 또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도 봐봐요. 경험 중심과 학문 중심과 인간 중심을 통합한 무엇인가의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어떤 총체적이면서 통합적인 관점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육을 뭘로 보느냐? 또 어떻게 교육의 내용들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공한 거다. 이런 것들의 관점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다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육 철학적인 측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세계교과를 통합한 수업 예시를 한번 해봐라.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실습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열대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주제 통합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해봐라. 목표를 설정해봐라.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물어봐요. 자, 왜 이걸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지식 습득의 유용성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겠어요? 바로 이것이 이럴 때 바로 철학적인 그러한 관점과 철학적인 어떤 분석과 철학적인 어떤 비판과 철학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교사 전문성에 대해서 봅시다. 자, 철학의 일에 있어서는 개념을 명료하고 하는 게 분석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철학의 여러 사조 중에 분석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겐스타인은 이랬어요. 온 세상은 바로 언어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개념화시키고 그 개념의 틀에 따라서 세상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입니까? 그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적인 속성들이 결합이 되어 갖고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죠. 또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은 다른 영역의 전문성,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과 다른 유사한 분야나 또는 다른 분야에서 얘기하는 전문성이 뭐가 구별됩니까?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철학자의 일입니다. 자, 한번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자, 교사 전문성은 교육적인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교육을 수행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적 수업과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전문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로 학교 교육의 수업과 생활지도과 학급 개헌과 교직 실무에 주어진 분야에서 뛰어난 지식을 가져야 되고 학문에 있어서 전공 과목에 있어서 연구와 수업을 잘 구성해서 기획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달인이라는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원리를 방법을 공유해서 아주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주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는 명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주된 하나의 전문가로서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교사라는 측면에 적용했을 때 교사의 전문적인 개념을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로서 전문가라 그래 교사가 전문가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 또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는 게 또 철학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라고 하면 장기간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일반인이 갖지 않은 여러 가지의 아주 비범한 지식을 갖는 거다.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자기가 평가하고 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규율과 또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는 전문가가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딱 봐서 이거는 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은 전문가다.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전문성의 개념과 또 특성들을 판단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교육 철학자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봐보세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접어가는 전문성은 예를 들면 굴뚝경제, 자 제조업이나 지금 현대사는 이전에 요구했던 전문성으로 앞으로 미래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그런 전문성들을 접목이 될 수 있다고 되어야 돼요. 아니면 무엇인가 미래사회에 있어서는 이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다른 측면으로 보완되어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전문성으로 규정이 필요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왜 봐봐요? 자, 24시간 일을 하게 되고 동시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또 집단성과 또 스마트워크와 또 온라인 집단지성이 강조된 측면에 있어서 이제 대화 자체도 이제는 만나서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영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학교에 다 와가지고 학교 교실에서 쓸모있는 전문성이 뭔지를 규정했지만 이제 학교 교실에서도 이제 성격이 많이 달라지죠. 이제 여러분들 그 일반적인 지식들은 어디서 봐요? 네이버에서 다 찾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떻게 수업하는 게 적절한 거예요? 다 이게 전문성이 이제는 변화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알맞는 전문성이 뭐냐? 또 그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기준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포착하고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또 비판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육 철학자로서의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봐보세요. 티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 교육공학 시간에 배우겠죠? 티팩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학습의 내용,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까지는 교실 수업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여러 가지 학습 도구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더 보다 효율적으로 수업을 제공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어떤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때는 어때요? 이제 교사 일들이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하고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또 전문적인 어떤 실천적인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 하나의 교육 철학에 응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테크놀로지 교수 내용 지식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는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초연결, 초지능 기반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들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근거로? 앞으로 테크놀로지가, 사물 인터넷이,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일반화된 이제 그러한 세상이 곧 도래한다.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는 교육과정부터 교수학습, 생활지도, 학급경영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는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또 상황 속에서 있던 선생님의 전문성이 통용될 수 있겠어요? 새롭게 규정돼야 되겠죠. 이런 일을 하는 게 바로 교사가 또 교육철학자가 하는 일입니다. 나는 교육철학 아닌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을 철학적으로 바라보면 다 교육철학자거든요. 여러분들 교사들도 철학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학교 교육을 조명해보고 비판해보고 또 새로운 것들을 재구성해보는 이런 것들의 활동들이 다
교육 철학적인 일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이제 디지털 시대에 그렇다면 교사 역량은 어떤 역량이 하느냐. 사실 이 다이내믹 핑크가 뭐냐면 이제는 디지털 혁명을 이끄는 그런 세대에 필요한 그런 역량이 뭐냐를 제시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걸 한번 응용해 본 거예요. 이렇게 응용하는 게 다 철학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하이트 컨셉, 하이터치라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와서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왜 하이터 컨셉과 터치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핑크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이 컨셉은요. 패턴과 기회를 감지하고 예술적인 미와 감정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고 훌륭한 이야기를 창출해내고 어떤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갖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하이터치는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를 잘 다루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잘 유도해내면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내는 추구하는 능력을 얘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그렇다면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들이 뭐냐?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의 뭐 이런 것들을 제시했었어요. 자, 디자인이 뭐냐? 단순한 기능의 제품이나 서비스, 라이프스타일을 넘어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좋은 감정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된다. 아이폰 보세요. 얼마나 이쁘장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야. 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정보와 데이터 속에 다양한 너무나 많은 글보다 훌륭한 스토리를 짧게 만들어서 동영상 유튜브에 제시해 놓고 유튜브를 보게 되거나 SNS에 어떤 75초의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를 짧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쪼개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한번 바라볼 수 있고 뭐 각각의 정보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조화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또 어떤 거예요? 이 공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그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의는 뭐니 해도 재밌어야 돼. 요즘에 재미없으면 안 봐. 또 의미 있어야 돼. 뭔가 목적의식과 사람들의 어떠한 의미 있고 가치로운 것들을 채워줘야 뭔가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교사들도. 그래서 다니엘 핑크가 봤을 때 교사들은 이런 역할을 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게 다 교육 철학적인 거예요. 자, 이 시대가 추구하는 또 앞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어떤 거다. 이런 인간상이 구현되려면 어떤 교육 목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된다. 평가를 해야 된다. 또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교사 역할은 바뀌어야 된다. 이것들을 종합적이고 으로 분석하고 비판해보고 그런 그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뭐 교육 정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 정책자도 바로 이런 철학적인 안목에서를 가지고 교육을 좀 기획하고 또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게 정책하는 사람들의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이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여기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